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미래세 자산운용 홍콩법인에서 리서치 아시아 태평양 리서치 본부장 담당하고 있는 이필상입니다. 아, 과거에 저희가 그 중국의 산업 관련돼서 산업별로 웹세미나를 드렸었죠. 산업의 동향과 또 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소개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었었는데 오늘은 산업보다는 조금 큰 그림, 큰 틀에서의 얘기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규제 이슈가 엄중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런 상황에서 많은 회의도 있고 중국 시장에 대한 비관론도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중국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얘기를 조금 큰 틀에서 오늘을 얘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오늘 세미나는요, 규제 전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면 저희 이제 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 예, 답을 드릴 수 있는 한도 내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가 참 많이 나왔죠. 아주 이번 여름이 굉장히 어려운 중국 투자 관점에서는 매우 어려운, 글쎄요, 저도 이제 중국 10년 이상 관여를 했는데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 많은 규제들이 나왔어요. 작년 하반기 11월에 있었던 엔트그룹의 상장 연기를 기준으로 하면 그때 이후로 한 지금 7, 8개월 계속 규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간단히 일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 내용 개별 얘기는 그 개별 사항 자체를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로 한 2, 30분을 소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지난 한 2, 3개월 사이에 이 규제의 배경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규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생략을 하고, 나중에 혹시 질문을 해주시면 개별 규제 사안에 대해서 제가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전략을 정리를 해보면, 핀테크 회사들의 인터넷 대출 혹은 인터넷 관련된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플랫폼에서 있는 여러 가지 금융 활동에 대해서 규제가 있었죠. 특히 이제 신용대출, 소비자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지난 11월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 법과 함께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 상반기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노동복지, 노동자 임금 이런 것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음식 배달원과 관련된 어, 것들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관건은 핵심은 그런 거죠. 음식을 배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라든지 혹은 복지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할까? 이런 관련된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은 메이투안이라는 중국 기업이 영향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교육 기관의 비영리화. 어, 굉장히 쇼킹한, 굉장히 큰 충격적인 규제였고, 이게 지난 7월에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사실 중국 시장의 디레이팅이 지난 한 두 달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근 지난 8월 말 또 9월까지 해서 나온 것들은 미성년자의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이것도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이 10대들의 관점에서는 정말 놀라운 규제인데 일주일에 3시간 정도만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할애되는 네, 굉장히 타이트하게 규제가 들어간 게 있었고요. 다섯 번째는 약값 통제는 최근의 이슈는 아닌데 지난 한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진행되어 왔던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최근에 좀 부각이 되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나 인터넷에서 개인이 남기는 흔적에 대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타겟 광고를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통제할지가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간단히 스킵을 하고요. 이제 좀 더 이런 뭐랄까 이 배경이 뭔지 왜 이렇게 규제가 많이 나올까?
그러니까 규제가 어느 나라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사회나 어느 경제나 있는 것인데 왜 하필 2021년에 이렇게 강력한 규제가 나와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섞여서 상승작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산업별로 규제 사이클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이 중국의 특징이 좀 더 강력한 특징이기도 한데 중국은 산업 정책이 어떤 전형적인 사이클을 따릅니다. 우선 초기에는 산업을 육성을 하죠. 누구나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여러 가지 장려책을 하죠. 그리고 산업이 성숙이 되면 나중에는 규제를 통해서 산업을 정리를 합니다. 산업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혁신 먼저, 규제는 나중에 하는 이런 관행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특히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에 반영이 됐죠. 돌이켜보면, 알리바바도 그렇고, 특히 텐센트 같은 경우, 혹은 바이두 같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컸던 배경 중에 하나는 중국 정부가 중국의 인터넷 시장을 보호를 해줬기 때문이죠. 그 미국 기업들이 들어오는 걸 어렵게 만들어서 로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뭐 게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파노를 통해서 라이센스죠. 그거를 통해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외국 기업이 들어가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또 텐센트나 혹은 로컬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줬던 거죠. 이런 식으로 육성을 하고 나중에 규제를 하는 것들이 있어서 항상 이런 산업별 규제 사이클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산업별로 규제가 있는 건 알겠는데 왜 이번에는 많은 산업에서 한꺼번에 규제가 발생을 하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정치 사이클이 또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시진핑 3기가 내년 확정이 되고 이제 그 이후부터 진행이 되겠죠. 현재로서는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진핑을 제외한 다른 고위 관료들 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네, 누가 총리를 할지도 지금 모르겠고 우리 부부장, 우리로 따지면 장관을 누가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걸 앞두고 지금 약간 뭐랄까 정책 경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런데 실제로 그거에 부합하는 세부적인 정책들이 있, 그걸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각 부처에서 혹은 이제 주요 성 혹은 주요 이제 정치인들, 주요 관료들이 다음 3기의 인선을 앞두고 업적 쌓기 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게 이제 조만간 있을 인선, 시간을 확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조만간 주요 부처와 또 주요 위치에 대한 인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그 전에 실적 쌓기 경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것들이 이번 여름에 서로 경쟁적으로 규제를 내놓는 배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산업별 규제 사이클이 이번에는 정치 사이클과 맞닿으면서 한꺼번에 시장에 뭐 규제 폭탄처럼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장은 안 좋죠. 이런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시장의 경쟁 환경에 의해서 기업들의 부침이 있는 게 아니라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이게 갑작스럽게 이게 바뀌는 것들은 당연히 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지난 2달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있을 것 같은 규제들이 이번에 다 나온 거죠. 예, 주요 산업별로, 어, 앞으로 있을 법한, 그러니까 3, 4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만나서 그 규제 환경에서 그거를 이제 해소하고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당겨져서 지금 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규제 사이클이라는 관점에서는 바텀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죠. 가장 그러니까 다운 사이클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드라이빙 포스들이 있겠죠. 뭐 경제라든지 아니면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중국 주식시장의 중요한 축인데
동력인데, 규제와 관련해서는 몇 년치를 한꺼번에 다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어, 그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다 알려져 있는 리스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 최근 이번 여름에서 좀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규제가 있는데 이 규제가 왜 중국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제가 내리 갖고 있는 생각은 중국 지수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난 한 10년을 거치면서 중국 지수가 크게 바뀌었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 지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영제 기업들, 은행이라든지 에너지, 통신주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인덱스였습니다. 근데 텐센트, 알리바바, 진동, 뭐 바이두 이런 기업들이 커지면서 인덱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심지어는 인덱스에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의 비중이 40%까지 증가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큰 숫자예요. 왜냐하면 여기 차트 보다시피 보세요. 이게 연초에는 뭐 거의 50%까지 육박을 했었고 지금은 한 40% 미만일 것 같아요. MSCI 차이나 인덱스 기준으로 그러니까 가장 많이 보는 저희가 인덱스죠. 중국 투자와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보는 인덱스가 바로 MSCI 차이나 인덱스인데 이 안에 이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의 비중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미국을 보실까요? S&P 500 인덱스를 봤을 때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미국이야말로 정말 인터넷 기업들이 많아 보이잖아요. 뭐 아마존도 있고, 알파벳도 있고, 뭐 넷플릭스도 있고.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인덱스에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죠. 다른 나라는 뭐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인덱스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갔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터넷 비즈니스라는 게 뭐 나쁘지 않죠. 굉장히 유망하고 포텐셜은 있습니다만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 그 나라의 경제 상황, 그 나라의 산업 상황을 다 반영하는 건 아니죠. 다양한 종류의 산업들이 모든 국가에 있는 것이고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같이 성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유독 유별나게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규제가 인터넷 산업에 집중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죠. 만약 이런 규제가 다른 국가에 있었다면 아마 인덱스 레벨에서는 큰 영향은 없었을 거다. 예, 물론 이제 그 산업은 영향을 받았겠지만, 하지만 중국은 인터넷 자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인터넷 산업에 규제가 집중이 되니까 지수 자체가 상당히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네, 이런 것을 한번 조금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MSCI나 이 인덱스를 보시면 보세요. 텐센트가 14%, 이건 이제 올해 상반기 기준입니다. 알리바바 12%, 메이투안 14%, 뭐 JD 뭐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인터넷 기업들의 비중이 많은 인덱스라는 거. 홍콩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저희가 중국 투자를 바라볼 때, 할 때, 이거에 대한 의견, 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이번 규제 전국을 지나면서 이런 논쟁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또 찬반론이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이런 거죠. 중국 시장주의 맞아? 중국의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하는데 이거 시장주의 맞나? 이 자본주의 맞나? 우리가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존재하는 것인데 중국의 자본주의가 맞나? 이런 질문, 의문, 비관이 가능한 것 같아요. 어, 중국 정부가 계속 그렇게 개입하는 그것은 시장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 기능을 억제하는 것이고요. 특히 기업가 정신, 혁신 정신을 억압하는 거다라는 비판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 권력 집중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또 3기, 시진핑 3기 정부로 가면서 이 권력 집중이 낮게 되는 문제점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어, 권력 집중은 또 정부가 임의적으로 시장에 개입한, 자의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것들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시장주의를, 그러니까 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적게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아, 뭐 반대로 저희 미국을 생각해 보시면 미국은 다 시장에 맡기는 거죠. 예, 시장이 알아서 문제사항이 있으면 시장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보는 국가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물론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시장이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미국인들 머릿속에 오랫동안 뿌리 내려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미국 자본주의의 핵심인 것이죠. 근데 중국이나 사실 중국의 문제는 아니라 아시아의 전반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시장에 대한 믿음이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에 규제 정국을 지나면서 중국에 대해서 그런 의문이 많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반편으로 보면은, 다른 방면에서 보면은 중국의 시장주의의 기반이 또 은근히 탄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낙관론인데, 제가 조금 많이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고, 첫 번째, 이 지금 나온 규제 대부분은 사실은 이 시장이 발전하면서 만들어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이에요. 뭐, 그래서 빈부격차, 아까, 말씀드린 뭐 배달원과 관련된, 예, 그 음식 배달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왜 들어갔느냐. 왜냐? 그 천만 명에 이르는 음식 배달원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있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뭐 임금은 나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뭐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 부족하다거나, 그 다음에 뭐 사회보장기금 자체를 그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뭐 실업이라든지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복지가 안 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개선하는 이렇게 좀 더 큰 틀에서 말하면 빈부격차를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인 것이죠. 아니면 알리바바한테 조 단위의 벌금을 매긴 것은 알리바바가 이커머스에서 독점을 이용해서 어떤 이제 이 반경쟁 행위를 했기 때문인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중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별 사안들을 들여다보면 합리적인 정책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일부는 극단적인 교육과 관련된 것은 너무나 극단적인 정책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책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 안에서만 있는 것이죠. 시장 실패가 갖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네,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시장주의 문화는 이미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예요. 근데 내가 잘하고 싶어요. 성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상품이 시장에서 품질이 됐든 뭐가 됐든 상품성이 인정을 받아야만 나는 성장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정부의 개입이라기보다는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대부분의 기업가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해가 있는데 제가 보는 시장주의의 핵심은 규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규제는 어느 사회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구성원들이 시장 경쟁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시장에서 검증을 해야만 내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공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는 이미 중국에 정착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뭐, 이제 중국의 문화 대혁명 시대, 마오쩌둥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나 다르죠. 지금의 중국은 오히려 이 자본주의가 너무 가서 상업주의가 너무나 발달된 상태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중국 경제의 주축, 메인스트림은 대부분 지난 30년 동안 중국이 시장주의를 발전시키면서 그에 따른 그것에 기여하거나 그의 수혜를 받은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시진핑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고위 관료들은요.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기업이나 산업을 육성을 하고 그 성과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승진한 사람들이에요. 기업가들은 당연히 자본주의의 중국의 시장주의 발전에 수혜를 본 사람들이고, 지금 중국의 중산층, 그러니까 도시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역시도 시장주의 발전의 수혜자인 것이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메인스트림들은 중국의 1960년대 이때의 메인스트림과는 판이하게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 틀은 이 메인스트림이 시장주의의 수혜자이자 시장주의의 지지자인 상황에서는 큰 방향성은 틀리지 않다. 중국의 시장주의는 계속된다. 이런 낙관론도 가능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들, 이번에 규제를 다 보면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규제라는 것들이 다 명분이 있죠. 물론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항상 정치적인 고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고려 사항들이 반영이 되기 마련인데, 최소한 명분은 좋아요, 다들. 소득 불균형을 해결하고, 독과점 행위를 막고, 출산율 하락에 대처를 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이런 것들이 각 규제의 배경에 다 명분 깔려 있죠. 자, 두 번째 논쟁이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중국의 주식시장이 과연 중요한가? 중국에게. 그쵸? 그러니까 우리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 나라의 그 시장이 중요하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도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 주식시장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간주되는 느낌?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학원 기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의 학원 기업들이 있는데 비영리화 조치로 인해서 뭐 난리가 났죠. 예,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많이 망가졌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가능한 거죠. 중국 정부가 상장 기업에 대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주식시장을 별로 케어하지 않네, 배려하지 않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이제 논거가 되는 것이죠. 어, 그리고 뭐 이제 소액 주주들의 이익이 중요한데 그거를 잘 보호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이죠. 미국이 이제 대표적인 뭐 소송을 비롯해 각종 제도를 통해서 소액 주주의 이익이 잘 보호되어 있는 국가이고 어, 중국은 아직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높지가 않습니다. 중국에서 물론 글쎄요, 한국보다는 나은데 어, 이 중국의 국제 수익률보다는 낮아요. 예,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그 말은 뭐냐면 소액 주주들에게 충분한 리턴을 주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정말 소액 투자자들을 위해서 잘 제도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제 비판이 가능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뭐냐면요. 이 주식시장의 의미가 중국에서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몇 가지 이제 근거들도 있고 이제 논리들이 있는데 우선은 직접 금융 육성에 대한 공감대는 크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년 전에 거창판이 창설이 됐죠. 그걸 통해서 중국의 성장 산업들이 상장을 쉽게 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또 그것도 시진핑이 주도를 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최근에 또 베이징에 또 다른 종류의 거래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다 이런 걸 간과하는데 지금 정부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규제를 하면서도 또 한편은 주식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주식시장이 중요하냐? 우선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에서 이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펀딩하는 채널이 그동안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은행에 의존하는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행 대출이 한 3분의 2까지 되죠. 64% 정도 되고요. 다이렉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서 조달하는 겁니다. 근데 비중이 낮죠. 미국에 비해서. 미국은 어, 이
간접 금융보다는 직접 금융을 통해서 더 많이 펀딩을 합니다. 특히 주식시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주식시장의 의미는 기업의 레버리지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이 잘 맞아야 되고, 그러면 그 기업의 성장할 수 있는데, 건실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인데, 중국은 은행에 의존함으로써 이게 기업의 레버리지가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건실한 성장을 하려면 직접 금융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비중으로 커져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주식시장을 통해서 중국이 원하는 기업을 성장 기업을 배출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CATL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이고, 럭시에어라든지 혹은 중국의 민간 석유화학 단지들의 성장의 기반에도 자본시장이 있었습니다. CATL이라는 기업 잘 아시죠? 지금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1등 기업이 되었는데 설립한 지가 1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단기간에 성장을 했느냐? 물론 이 창립자 그룹은 배터리 산업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신생기업이잖아요. 돈도 없는 상태에서 신생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했느냐? 바로 자본시장에 태핑을 한 거죠. 자본시장에서 펀딩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좋은 리턴을 계속 만들어냈던 거죠. 좋은 리턴을 만들어내니까 또 시장에 가서 돈을 또 펀딩을 해서 주식시장에 가서 또 기업의 이 자본을 키우면 그만큼 에셋을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CAT라는 기업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지게 된 거죠. 럭시에어도 마찬가지고, 이것 역시도, 이게 이제 하드웨어 제조업을 하는 회사인데, 제조업 설비를 만들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죠. 근데 그 돈을 역시 자본시장에서 이 회사의 좋은 레퓨테이션을 바탕으로 펀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본을 키웠고, 그걸 바탕으로 그 설비를 늘리고,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었죠. 이런 식으로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중국이 자본시장, 주식시장을 활용을 해서 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정부가 뭐 보조금을 줘서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탑 티어들은 주식시장에서 펀딩한 게 훨씬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잠재력을 인정을 받고, 주식시장이 당연히 효율적이고 정보가 더 많으니까, 그거를 중국 정부가 장려를 해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국 주식시장의 위상은 지금은 높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중국 금융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중국의 주식시장이 약간 덜 인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주가 지수 상승이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선순환 구조가 아직 아니에요.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다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 번째 논쟁이기도 한데 중국이 매우 특이하게도 이 주식시장이 여러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상해, 선전에 있는 게 이제 저희 본토 거래소라고 부르는 것이고, 홍콩에 또 거래소가 있고요. 또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거래소가 분리되어 있는 나라는 사실상 찾아볼 수가 없죠. 한국 생각해 보시면 쿠팡 정도를 제외하고 모든 한국의 기업들은 다 한국의 코스피에 혹은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나 그래요. 근데 중국만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매우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중국이랑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지정학적인 경쟁을 하죠. 매우 강력한 서로 이제 라이벌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국 기업이 적국에 가서 상장이 되어 있다. 이거는 굉장히 모순된 상황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동거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이유는 과거에 중국이 성장을 할 때 성장의 기회는 보이는데 막상 자본이 없는 거죠.
예, 자본이 없어서 성장을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을 봤더니 미국에 가면 펀딩이 너무 쉬운 거죠. 예, 그래서 미국에 상장을 해서 펀딩을 해서 중국에서 성장하는 이런 구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중국에 이 자본이 너무 많아요. 중국 내에서.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거의 매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던 국가이고,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 치고는 굉장히 예외적이죠. 보통 이머징 국가는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보통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합니다. 한국도 그랬고요. 90년대까지. 근데 중국은 고도 성장하는 와중에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고요. 이것들이 이 중국의 이 국가 저축률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국가 저축률이 거의 40%를 넘어섰습니다. 항상. 이것은 다른 국가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저축이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중국에 계속 저축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과잉이 계속 쌓여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것들은 중국의 자산의 축적을 의미를 합니다. 이 보시면 이건 FT 파이낸스 타임스에서 최근에 보도됐던 것을 가져온 것인데 거의 매년 한 15%씩 이 자산이 증가를 했어요. 지금은 한 600 트릴리언 renminbi, 어떻게 말해야 되나? 100 트릴리언 US 달러니까 뭐 우리나라 경제의 한 50배 되는 중국 경제의 5배, 6배 되는 규모의 자산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제는 중국이 해외에서 펀딩할 필요가 없어진 것 같아요. 중국에 충분한 저축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저축으로 중국이 필요한 성장 기업을 육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순 상황이에요. 야,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해외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은 왜 그래야 되는 거지? 근데 두 번째는 앞으로 해외에 상장할 필요가 없겠네? 라는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바탕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이런 거죠.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은 그 기업이 성장했을 때 그거에 대한 수혜는 미국인들이 가져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미국인들이 주로 투자를 하니까. 이것도 참 불편한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이런 이제 모순과 불편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해소가 될 거냐? 결국은 본토 거래소,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으로는 홍콩 거래소를 중심으로 성장을 하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중국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동안 저희 머릿속에는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는 홍콩 아니면 미국 ADR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아닐 겁니다. 앞으로는 중국의 성장 기업, 중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주로 상해나 선전에 상장돼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략도 이제 본토 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저희가 이제 최근에 뭐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자산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규제가 또 많은 경우에는 미국에 상장되는 기업, 또 인터넷 기업들이 주로 이제 홍콩이나 미국에 상장돼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그런 규제 배경도 바로 이런 논쟁, 이런 상황, 모든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할 메시지, 최근에 규제 전국을 지나면서 본토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봐야겠다라는 것이고요. 본토 시장이 한동안 약간 우선은 저희 입장에서는 한국 분들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죠. 본토는 뭐 리테일 투자자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펀더먼틀이랑 상관없이 변동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은 괜찮아요. 예, 회계 측면이라든지 혹은 특히 최근에 중국에서 펀드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기업 분석이 굉장히 펀더먼털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를 대표적으로
기업의 어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된다는 거죠. 좀 놀라운 사실이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자료를 보면은 중국 기업들의 성과는 주가의 성과는 그 기업의 어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팩터예요. 선진 시장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중국 본토 시장에서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본토 시장에 대한 좀 생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규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 뭐, 에로 시작된 중국 시장에 대한 비유, 중국 자본주의 맞냐? 중국에서 주식시장이 정말 중요한 거 맞느냐? 회의론도 있고, 비관론도 있지만, 여전히 중국은 시장주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자본시장의 중요성은 점점 더 중요해진다라는, 어, 생각도 있다. 또 저는 좀 그런 의견에 대해서 더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리고,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중국의 이런 규제 상황에서 중국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저도 이 통계를 보고 조금 놀랐는데, 음,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그 글로벌에서 전 세계에서 성장 기업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MSCI AC 월드 인덱스, 그러니까 MSCI 월드 인덱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포괄하는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지난 4년간 매출 혹은 이익 성장률이 200%를 넘는 기업들, 그러니까 연간 30% 이상씩 성장한 기업들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뭐 성장 기업이죠. 아주 명확하게. 그런 기업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중국이 50%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에서. 물론 미국이 꽤 많죠. 제가 놀랍다고 표현한 이유는 이 MSCI 월드 인덱스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종목수를 보니까 성장 기업의 전 세계 성장 기업 배출된 것의 50%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놀랍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거를 이 스크리닝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매출뿐만 아니라 어닝도 200% 성장한 기업으로 그 이 기준을 타이트하게 만들어 보면요. 중국이 무려 75%가 넘어요. 예. 예. 이거는 조금 예외적이라고 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약간 느슨한 규정을 봤을 때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성장 기업이 너무 많이 배출이 됐죠.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 인터넷 기업들 아니야? 뭐 핑두어도나 메이투안 이런 기업들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또 그렇지가 않아요. 또 이제 보시면은 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여기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IT 하드웨어 기업들 굉장히 많고요. 뭐 샤오미도 그런 케이스이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기업들 많이 있고 풍력 기업들도 있고요. 또 인더스트리얼 쪽은 중화학 기계들, 뭐 예를 들어서 굴삭기를 만드는 회사도 들어가 있고, 굴삭기 부품, 유압 부품을 만드는 회사도 들어가 있고, 헬스케어 기업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열어보니까 중국에서 지난 4년 동안 성장한 기업들의 상당수가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과는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제조업에서 대형 성장 기업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기업은 투자 추천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참고용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CATL, 글로벌 넘버원 배터리 기업이죠. 이 회사는 지난 4년, 좀 제가 길게 잡았네요. 5년, 6년 동안에 지금 잠깐만, 보세요. 2015년, 11년, 그쵸? 6년 정도 좀 길게 잡았네. 아까는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근데 여하간 6년 사이에 매출이 한 18배, 다음에 이익은 또 10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단하죠. 이런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은 당연히 인터넷 기업이 아니죠. 예.
저희들 머릿속에 인터넷 기업들이 성장 기업의 표현인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중국에서는 많은 성장 기업들은 난 인터넷 산업에서 나왔고요. 뭐 롱지 같은 경우도 태양광의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지난 6년 사이에 매출이 16배 늘어났고 또 이익은 20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이것 역시 인터넷 기업이 아니죠. 그다음에 이거는 아마 거의 모르실 텐데 중국의 IT 서비스, IT 아웃소싱 서비스를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아웃소싱하는 회사예요. 크게 뭐 대단해 보이진 않잖아요. 이 차이나 소프트웨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역시도 성장을 잘해요. 지난 6년 사이에 매출도 꽤 증가했고 이익도 4배 증가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6년 사이에 이익 성장이 2배만 돼도 사실 나쁘지 않은 건데 4배, 5배, 10배 되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과거에 이런 성과가 앞으로 재현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왜 중국에서 계속 성장 기업들이 나오는지. 첫 번째로는 우선은 중국의 학력 수준이 좋아졌다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이제 가끔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중국이 아주 교육열이 대단하죠. 한국만큼 대단해서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20대는요, 20대 초반은 대학 진학률이 거의 50% 됩니다. 예, 50, 이거는 이제 좀 범위가 넓으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중국의 20대 초반은 대학 진학률이 50%다. 이거는 선진국보다도 나은 숫자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탤런트 풀이 인적 자원이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가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 저희는 글로벌 투자자예요. 글로벌 관점에서 중국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봤을 때 중국의 어떤 영역이 매력적일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산업별 클러스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어떤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으면요. 그 산업 안에서 성장 기업들이 계속 나와요. 예, 계속 배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데 중국은요. 의도했든 아니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산업별로 클러스터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클러스터를 왕성하겠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거죠. 어떤 산업이 있을 때 나는 뭐 제조만 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산업과 그 제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제조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중간 제품들, 부품들, 또 원재료들, 또 이런 부품을 만들 때 필요한 기계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중국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패널만 중국이 만든 것이 아니라 태양광 폴리실리콘, 웨이퍼, 태양광 유리, 태양광 뭐 필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국이 다 잘해요. 전 세계에서 1등 기업들을 다 갖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장비들도 중국이 다 만들어요. 이거를 지난 10년 동안 중국이 갈고 닦아서 해외에서 수입했던 거를 다 끊어버리고 중국 내에서 내재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클러스터를 다 완성해 버린 거예요. 근데 태양광이 성장 산업이 되면서 이 클러스터 안에 있는 중국 기업들이 성장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글로벌 투자자로서 글로벌 산업별로 가장 강력한 클러스터가 어디 형성돼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중국이 그런 클러스터를 많이 갖고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 IT 디바이스는 당연히 잘 알려져 있다시피 중국 남부에 있는 광동성에 있는 선전, 동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물건을 만드니까 샤오미 같은 기업이 단기간에 글로벌 스마트폰에서 글로벌 넘버 3, 넘버 2가 된 것이고 글로벌 넘버 1을 넘보는
야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 만드는 건 너무 쉬우니까. 근데 샤오미는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거든요. 근데 제조업은 그냥 이 선전을 중심으로 하는 광동 지역에 있는 하청 기업들을 쓰면 돼요. 예, 왜냐하면 너무 잘 만들어 주니까. 그리고 항상 가치 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논의를 너무 많이 잘할 수 있는 것이죠. 상품이 갖고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연결하는 최적화를 하기 쉬운 것이죠. 왜냐? 생산하는 생산자와 또 이 소프트웨어랑 브랜딩하는 부문이 같이 있으니 이게 바로 클러스터이고 이게 바로 시너지인 거죠. 네, 네트워킹인 것이고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해가 이 아시아의 허브가 됐습니다. 상해 지역에 가면 벤처 기업들이 있고 자본 있죠. 그다음 좋은 대학 있죠. 또 연구기관 있죠. 또 병원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고급 인력들을 유치하기에 좋은 어번 라이프가 있죠. 상해가 중국에서는 어번 라이프가 제일 좋은 도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울려지면서 이제 미국의 보스턴이나 혹은 샌디에고를 능가하는 바이오테크를 꿈꾸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것들, 뭐 반도체라고 하는 것 역시 상해가 또 중심이고, 중기계, 불사기 같은 경우는 창사가 전 세계 클러스터의 중심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성장 기업들이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저희가 규제에서 시작이 됐죠. 근데 어떻게 이거 연결을 할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성장이 많이 된 산업, 그 다음에 좀 머추어된 산업은 저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중국의 산업 정책의 맥락상 성장 육성이 된 산업에 대해서는 중국은 규제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초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와는 거리가 멀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엮으면 이런 투자 관점을 얻게 됩니다. 초기 성장 산업에서 그리고 글로벌 관점에서 경쟁력 있는 클러스터를 갖고 있는 산업 안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어떤 산업들이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배터리 산업, 그다음에 태양광, 클린 에너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뭐 바이오텍은 신약 개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기 성장은 아닙니다만 중국이 잘하는 하드웨어 제조, 그리고 관련된 수출 산업. 수출 산업은 뭐 중국이 항상 지원하는 산업이죠. 그다음에 반도체. 이 반도체는요, 반도체 부분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미국과의 분쟁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이 바로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육성을 해야 되는 산업인 것이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초기 성장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에서 이 투자할 만한 기업들, 이 멀티베가들,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배출이 될 것이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어, 저희가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들, 메시지, 이제 중국의 규제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중국을 중장기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걸로 하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질문 중에 하나는 중국 정부에서 게임 규제로 인해 중국 시장이 한국 국내로 유입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 게임 규제. 지금 중국에서 게임 규제는 주로 미성년자, 18살 밑에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방향인데 이게 한국 국내로 유입될 소지가 있느냐? 우선은 한국의 게임 회사에는 영향이 간접적으로 있겠죠. 중국에 퍼블리싱을 할 경우에는 그런 영향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어, 이 미성년자들이
그 게임 시간 규제는 사실 한국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게 뭐랄까, 한국은 이제 문화가 많이 미국을 추종을 하는, 그 미국의 자유주의 문화에 더 많이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는 좀 더 미국식 관점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규제가 한국에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장 산업, 특히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규제 관점에서는 한국 정부도 굉장히 중국식의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독점인 거죠. 게임은 게임이랑 스토리가 좀 다르죠. 좀 게임은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냐 마냐의 문제인 것이고,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인터넷 플랫폼, 한두 기업이 어떤 영향을 장악하고 독과점하고 반경쟁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는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반독점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도 상당히 많이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에 그 중국에서 빈부격차 감소, 반독점 정책들에 비춰봤을 때 장기적으로 중산층이 확대될 것 같은데 혹시 소비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혹은 이제 중국의 명품 소비 혹은 이제 프리미엄 소비를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어, 그쵸. 그러니까 이 제가 요즘은 이번에 정책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중국 경제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사회라는 게요, 이 자본주의 국가라는 것들이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 특히 빈부격차 문제를 제대로 해소를 하지 못하면 결국 그 사회는 많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쿠데타가 있는 것이고, 혹은 뭐 인종 간의 분쟁이 있는 것이고, 이런 사회적인 혼란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많은 이머징 국가를 봤을 때. 근데 이런 문제를 중국이 해소를 하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거죠. 물론 얼마나 효과적일지 모르겠지만 중국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들을 해소하겠다라는 해소를 해주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소비에 매우 좋죠. 왜냐하면 이 소비 성향을 봤을 때 부유한 사람들보다는 저소득층이 소득이 들어왔을 때 더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정말 소비 사회로 가려면요, 이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첫 번째로는 중국이 도시화를 더 해야 돼요. 아직도 인구의 50% 가까이가 농촌에 살고 있거든요. 통계에 따라는 뭐 40% 정도일 수 있습니다만, 선진국들은 뭐 이 비율이 10% 미만입니다. 예. 도시화를 통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정부가 이 소득을 재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뭐 배달원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배달원들은 저소득층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소득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물론 정부가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 기업의 어떤 행위를 어, 어떻게 하도록 유도를 함으로써 그거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나중에 중국의 소비 시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최근의 규제들이 소비 쪽에 좋다라고 봐요. 하지만 최근에 중국의 단기적으로 소비 이 산업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중국이 지금 유동성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은 반작용이 있는 것인데 중국이 작년부터 올해 수출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잘 아다시피 선진국에서 이 제조업,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수출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반면에 다른 측면에서 유동성을 축소해도 되겠다. 네, 긴축을 하더라도 괜찮겠다라는 생각 하에서 지금 어, 소위 말해서 경제 개혁을 하고 있는 거죠. 유동성을 줄이면서 유동성이 많았을 때 생겼던 문제들을 해소해가는, 구조조정을 해가는 과정이 지금 올해 굉장히 특이하게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특이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거의 핵심이 바로 부동산 시장을 잡는 거예요. 최근에 뭐 에버그란데 이슈도 있습니다만,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펀딩을 해서 집을 짓는 행위를 좀 제약하는 정책들을 많이 내놨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약세로 가면서 이 웰스 이펙트가 있는 것이죠. 웰스 이펙트가 네거티브하게, 그러니까 그 부동산 시장에서 기존에는 어떤 부가 창출이 되고 그게 소비로 넘어왔던 경향이 있었다면 이번 국면에서는 그게 끊긴 거죠. 부동산 시장이 지금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 관련된 이슈 때문에 최근에 소비가 좀 주춤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는 뷰는 이런 최근의 규제 상황들은 중국이 소비 사회로 갈 수 있는 빈부격차를 해소해서 소비 사회로 갈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지금 몇 시죠? 예. 아마 1시간 정도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보면 2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중국의 풍력 태양광 관련된 리딩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인가? 예. 어, 이게 미국이 만약에 어떤 무역 제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배경 중에 하나는 태양광 기업의 일부가 신장에서 그러니까 신장의 강제 노동을 이용한다. 뭐 이런 명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런 이제 논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파악할 때에는 태양광 산업은요. 노동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결국 장비 싸움이고요. 규모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원가를 그러니까 모든 게 거의 대부분 자동화가 되어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저렴한 노동력이 중요한 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슈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요. 일부 영역에 강제 노동을 동원한 정황이 증거는 아니고 그런 어떤 의문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장기업 대부분은 거기와도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태양광 산업이 아예 없어요. 태양광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이 아니면은 태양광 모듈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오히려 중국에 의존해야 되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랑 다른 거죠. 반도체는 미국의 디자인,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쓰지 못하면 중국이 칩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를 압박을 할 수 있다면 태양광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제 형식적인 규제에 그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풍력은 글쎄요. 풍력은 뭐 제재할 규제가 명분이 전혀 없고요. 풍력은 중국이 리딩하진 않습니다. 풍력 산업은 유럽이 리딩을 해요. 그래서 풍력과 관련된 투자를 한다면 좀 유럽 기업을 많이 보셔야 돼요. 중국 기업보다는. 물론 이제 중국 기업도 부품 쪽에서는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만 글로벌 경쟁력 1위는 유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자꾸 태양광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중국이 제일 잘하니까. 근데 풍력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중국보다는 유럽이 더 잘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질문에 답을 드리면 어, 반도체가 이제 수급 문제로 해서 장기간 반도체 각국의 자립 수급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의견이 어떠신지? 그러니까 반도체가 자립이 되면 어떻게 될까? 어, 지금은 클리어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미국과 중국의 이 서프라이 체인이 분리가 되는 방향으로 계속 가겠죠.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 분리하는 방향으로 계속 갈 것이고요. 중국 관점에서는 불리하죠, 사실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핵심은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극복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영역은 여전히 불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운더리 같은 경우, 특히 뭐 5나노, 7나노 이상의 지금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바운더리 영역에서는 중국이 당장에 설비가 없고
설비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 EUV 장비를 들여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아킬레스건이 거기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운더리, 하이엔드 파운더리를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 영역들, 그래서 칩 설계를 한다거나 혹은 파운더리에서도 뭐 28나노 이하의 혹은 아날로그 칩을 만드는 영역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 그 영역에서는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는 양다리를 거치겠죠. 예, 다른 국가들은 한쪽을 선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적당하게 이제 서로 이제 양쪽에 걸칠 텐데 그러면서 주요한 장비 및 소재를 소싱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파운더리 로엔드 쪽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어, 네, 칩 설계는 아까 말씀드렸고 장비 많은 부분도 중국이 이제 국산화를 하면서 자립에 좀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일 것인데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창업반을 통해서 상장을 했고, 상장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걸로 투자를 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많아요.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반도체 부분에서도 뭐 칩 설계도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또 아마 지난 1, 2년 동안은 반도체 상장 기업이 많았다면 앞으로 아마도 한 1, 2년 정도에는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뭐 자율주행도 있겠고 이미지와 관련된 인공지능 기업들도 중국에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드디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대상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슈도 될 수도 있겠죠.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중국의 반도체 시장이 성장을 제한받는 영역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반도체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영역에서의 투자할 수 있는 대상들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영역은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중요한 투자 유니버스 안에서 지켜봐야 되는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벌써 시간이 1시간이 지났고요. 네, 제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규제는 주식시장에 당연히 안 좋고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규제의 바텀 사이클을 저희가 지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중국이 주는 매크로나 정치 사이클을 제외하고 중국의 이 강력한 산업 클러스터에서 나오는 성장 기업들은 분명히 좋은 투자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떤 글로벌 펀드의 일부로서 반영을 하거나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뭐 ETF나 혹은 어떤 다른 금융 상품을 통해서 접근을 하든지 간에 그런 기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드리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기회에 또 인사를 드리고 제가 생각했던 최근 동향들 이런 것들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